주치운전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44조에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여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이것이 10종이 되죠. 건설기계 10종 외에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설기계가 포함되는 것이죠. 노면 전차,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10종 건설기계가 아닌 굴삭기를 음주운전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음주 단속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농기계인 경운기는 단속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운전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다만 경운기도 차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은 교통법에 의해서 교통사고로 처리는 됩니다. 단속 지침은 호흡 청정할 때는 입안의 잔류 알코올 제거를 위해서 물을 200ml 제공합니다. 500ml가 아니죠. 작은 음료수병 하나가 500ml짜리거든요. 그러면 그 반병 정도 제공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종류의 음주 종료 후 20분이 지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삭제가 되었고요. 측정할 때 불 때는 한 번 할 때마다 한 개를 줍니다. 한 사람이 한 개를 주는 것이 아니고 1회에 한 개가 되겠습니다. 음주 측정 없이 바로 체외를 원한다. 그러면은 바로 체외를 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기는 1년에 3번, 4번이 아니죠. 음주 감지기는 2번 검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4번이 아니고 3번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거든요. 음주 측정할 때 더 이러면서 더 세게 불죠. 세게 불기 때문에 3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번 고지합니다. 총 15분이 되겠죠. 그래도 측정하지 않으면 측정 불응자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호흡 측정하고 혈액 검사하고 불일치한다. 그러면은 혈액 검사가 우선하겠죠. 처벌 조항에 보겠습니다. 면허 정지 지수인 0.03에서 0.08 미만이 되면 1년 이하 징역에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하 징역이면 1000만 원이거든요. 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500만 원 깎아줬습니다.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되고 면허 취소 수치인 0.08에서 0.2 미만이 되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 되겠습니다. 벌금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가 되겠죠. 0.2 이상이나 음주 또는 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 되겠습니다. 벌금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가 되죠. 5년이 되면 1년에 500만 원씩 하면 2500만 원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500만 원이 깎았죠. 측정 거부했을 때 1에서 5년까지인데 500만 원에서 20만 원 이하 벌금이 되겠습니다. 이 표를 그대로 잘 암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0.2 이렇게 2가 나오면 처벌 조항에도 2가 따라 나옵니다. 똑같이 이렇게 따라 나오죠. 2회 이상에도 2가 나오죠. 일단은 이것 가지고 기본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기억을 합니다. 측정 거부를 하면 1에서 5년이기 때문에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처벌 조항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술을 많이 먹어서 측정을 하면은 0.2 이상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차라리 측정 거부를 해버리면 1에서 5년이잖아요. 0.2 이상은 2년 이상이기 때문에 측정 거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측정 거부에 대한 이 처벌 조항을 1년이 아니고 2년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주운전 치사상죄 특가법에 있죠. 자동차의 범위는 자동차, 원자, 건설기계 10종이 되겠습니다. 적용 법조를 보겠습니다. 음주 인피 사고 후에 도주를 하게 되면 특가법 상의 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그리고 도교법 상의 음주운전 이것만 적용을 하게 되죠. 특가법에 있는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가법 상의 인피도주가 음주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치사하고 도주를 했으면 5년 이상인데 그냥 음주치사는 3년이 되겠죠. 도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하겠죠. 치상도주도 2년 이상이고 음주치상은 1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주치상하고 도주를 했으면은 특가법 상의 그 도주 차량으로 처벌되는 것이지 도주가 포함되지 않는 위험운전 치사상 이것만으로 처벌되지는 않고 또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이 실체적 경합이 되겠습니다. 이 특가법상의 음주치사나 치상에 대한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아두스를 안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이렇게 좀 추가를 했습니다. 음주치사를 하면은 3년 이상 징역이죠. 벌금형이 없습니다. 3년 이상이니까 3년 상이 되겠습니다. 3년 상을 치르는 마음으로 속죄하는 것이죠. 예전에 조선시대 때 부모님이나 임금이 죽으면 3년 상을 치렀습니다.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사망하게 했으면은 3년 상을 치르는 마음으로 속죄를 해야 됩니다. 음주치상한 경우는 1에서 15년이죠. 음주치상 한 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인데 1,000벌에서 3,000벌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더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제도 있죠. 여기에 대한 처벌 조항이 그 공제 실무정합이 안 나오는 줄 알고 제가 교재에 포함 안 시켰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그 해설 부분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추가를 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인 경우에는 음주치사상 한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처벌 조항이. 상해가 되면은 1에서 15년이죠. 여기서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인데 여기서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벌금 조항만 500만 원으로 조금 더 싸다는 것, 이거 말고는 같습니다. 사망을 했을 때도 3년 이상이 되죠. 3년 상을 치르는 마음으로 속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판례를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것 할 때 이 횟수를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하는 것이 형벌 불소급 원칙이나 일사부재리 원칙 또는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형실효법에 따라서 형이 실효되었거나 사망법에 따라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 그러한 음주운전 전과도 횟수를 계산할 때는 포함을 시킨다는 겁니다. 현재 그 도로교통법 부칙에 보면 그 음주운전 횟수를 계산할 때는 2001년도 6월 이후에 발생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모두 횟수를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새로 법을 만들면서 2001년도부터 계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형벌 불소급 원칙이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위배되면 그 규정이 아직까지 그렇게 살아있지 않겠죠. 그리고 형이 실효되었거나 사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한 그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은 그대로 카운트를 해주겠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흉골골절로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측정이 되지 않으면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입안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러면 음주운전으로 단정할 수 없고 술에 취해서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실수로 제동장치를 건드려서 차가 움직였다면 그러면 운전에 해당하지 않겠죠.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 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겠죠. 측정기 빨대에 부는 신용만 했을 뿐이라면 측정 거부에 해당되겠습니다.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것은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이죠. 한 번의 운전으로 무면허 운전도 하고 음주운전도 했습니다. 특가법의 위험운전, 치사상 위반죄하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은 실체적 경합이죠. 아까 위에서 본 인피도주한 경우도 도로교통법 음주운전하고는 실체적 경합이 되겠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한 다음에 혈액 채취를 요구하는 것은 상당한 근접시간 30분 정도 이 안에 해야 되는 것이지 호흡 측정한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혈액 채취해달라 그런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후송된 운전자에 대해서 영장이나 감정처분 허가장을 받지 않은 채 피해자 동의도 없이 혈액을 채취했다. 이런 경우에는 사후영장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경우는 응급실을 준 범죄 현장으로 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혈액을 채취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현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후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사후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비록 사전에 가족의 체혈 동의나 혹은 사후에 운전자 또는 변호인의 사후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혈액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되어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위법한 강제 연행 상태에서 호흡을 측정했는데 피해자 요구에 의해서 혈액 채취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위법했죠. 하지만 나중에 피해자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혈액 채취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혈액 채취에 이르게 된 것이 위법하게 강제 연행되는 이 상태가 연속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나중에 변호인이 증거로 동의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주한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었고 측정하는 시점이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처럼 제출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되겠죠. 음주운전 의심자를 보조치 목적으로 경찰 관서로 데려온 직후에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이에 불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음주 측정 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에 보조치가 위법하다면 측정 불응죄가 안 되겠죠.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운전자가 한 달 내에 2번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기소가 되었죠. 이때 음주운전 2회 이상이라고 할 때 이 2회라는 것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음주운전 횟수를 계산할 때는 그러한 사실이 있는가 하는 그것만 계산하기 때문에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만 그 횟수를 카운트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호흡 측정을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게 물어볼 의무는 없습니다. 피곤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끝나고 5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집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측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측정에 불응한 것은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은 호흡 측정이 불복하는 경우에만 한정해서 허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미성년자 피의자의 혈액 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본인만이 채취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서 동의할 수는 없다. 호흡 측정의 수치가 처벌 기준 미달이어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서 처벌 기준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할 의무는 없죠.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은 호흡 측정을 하는 시점이 음주운전하는 시점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은 호흡 측정했을 때 그 수치를 가지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서 운전을 했을 당시에 음주 수치가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을 계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음주운전 종료 후에 5시간이 지나는 것처럼 이렇게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일단 호흡 측정을 한 다음에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서 운전할 당시에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을 해서 그 공식에 의해서 처벌되는 것이죠. 이러한 위드마크 공식이 있다는 것을 미리 고지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음주 감지기에 불응함으로써 음주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감지기에 의한 거부도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음주 측정은 호흡 조사에 의한 측정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기 때문에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 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아까 위에서 본 흉골골절 이런 사람입니다.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해서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혈액 채취 못하겠다고 거부를 하거나 혹은 불가능하게 했다고 해서 호흡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혈액 채취를 거부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음주 측정 불응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차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자 경찰관이 운전자와 그 차의 의사에 반해서 지구대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 운전자가 만취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하고자 했다면 그의 처에 인계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구대로 억지로 데려간 것은 위법한 보호조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위법한 보호조치에 근거해서 음주 측정한 것도 위법하다 그렇게 본 것이 되겠습니다. 자, 교통사고를 보겠습니다. 1점 측정, 2점, 3점 측정이 있죠. 1점은 사상자에 대해서 허리를 중심으로 해서 측정을 하겠습니다. 고정물체와 충돌 흔적, 또 가로수 등에 생긴 자국 등에 대해서도 1점 측정이 되겠습니다. 2점은 직선으로 나타난 타이어 자국, 시작점하고 끝점이 있죠. 길게 비벼지거나 파손된 가드레일, 길게 이어지니까 2점을 측정을 해야겠죠. 3점은 직선이다가 마지막 부분에 휘어지거나 변형된 타이어 자국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장 도면을 작성할 때 사실 인정의 중요한 부분은 정밀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고 거리 측정이나 지점 확정 시 각 지점에 명칭을 붙여서 특정을 해야겠습니다. 현장 도면에 작성자의 계급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고 도면과 조서 사이에는 간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고 지점과 차량의 정차 지점을 표시를 할 때 사고 지점을 중앙에 배치하고 가해 차량의 진행 방향이 위로 향하도록
이동 지점은 점선으로 표시하고 정차한 지점은 실선으로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안전거리에서 공주거리는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이 되기 전까지 그 사이에 주행한 거리가 공주거리가 되겠습니다. 제동거리는 실제로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들어서 제동되기 시작해서 정지하기까지 거리가 되겠죠. 따라서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것이 정지거리가 되겠습니다. 공제, 정지가 되겠습니다. 안전거리는 이러한 정지거리보다 조금 더 긴 거리가 되겠죠. 당사자 순위를 표시하는 것이 있는데요. 1피해자, 2피해자, 그렇게 1번, 2번 붙일 때 가해자가 주로 1번이 되죠. 그래서 과실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과실이 중한 사람을 1번으로 하겠습니다. 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과실이 동일하다면 피해가 경한 사람, 그 사람을 선순위로 하겠습니다. 차 대 사람의 사고는 운전자를 선순위로 하겠습니다. 차하고 사람하고 부딪히면 차가 덜 망가지겠죠. 운전자가 덜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를 선순위로 하게 되겠습니다. 동성자가 있는 차 대 차의 사고인 경우는 위에 1에서 3까지 순위를 정한 다음에 그 선순위 차에 동성한 그 사람을 다음 순위로 하고 그 후순위 차에 동선한 사람을 그 다음 순위로 그렇게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그 다음 순위로 지정을 하게 되겠죠. 차량 흔적과 노면 페인 흔적을 보겠습니다. 스키드 마크는 급제동할 때 타이어가 정지된 상태에서 노면에 미끄러져서 생긴 흔적이죠. 좌우측 타이어 흔적이 대체로 동등하게 나타납니다. 스크래치는 큰 압력 없이 미끄러진 금속 물체에 가볍게 불규칙적으로 좁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스크래치 났다 그러면 가볍게 끓긴 것을 말하죠. 가속 스카프는 급가속할 때죠. 바퀴가 제자리에서 회전할 때 발생하는 것인데 오직 구동바퀴에서만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 마크가 좀 중요합니다. 급 핸들 조향으로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급하게 핸들을 하면서 바퀴는 회전을 계속합니다. 위에서 스키드 마크는 타이어가 정지된 상태에서 미끄러진 것이죠. 하지만 요 마크는 바퀴가 회전을 계속하면서 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생긴 비살무늬 흔적이 되겠습니다. 차축이라는 것은 바퀴에 연결된 축이죠. 그리고 차축하고 수직이 아니고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진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잠깐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바퀴가 있고 바퀴와 바퀴를 연결하는 것이 차축이죠. 이것이 차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좌회전을 이렇게 한다면은 차축이 이렇게 변경이 되겠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차축이. 그리고 미끄러지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그 타이어 자국도 이렇게 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차축하고 평행하게 미끄러져서 생기는 빗살무늬 흔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밑에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보면은 이렇게 차축하고 평행하게 미끄러지는 것이죠. 이렇게 좌회전을 하면서 바퀴는 계속 굴러가면서 미끄러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회전을 하면서 원심력에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바깥쪽 타이어에 큰 하중이 실리겠죠. 마찰열이 더 강하고 흔적이 더 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쪽 안쪽보다는 이쪽 바깥쪽이 더 하중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더 진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영어로 요라는 뜻이 그 한쪽으로 기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노면 페인 흔적은 차량의 프레임이나 컨트롤 아մ 등 차량 하부의 금속에 의해서 지면이 파인 자국인데요. 칩은 마치 호미로 판 것처럼 짧고 깊게 패인 흔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찹은 칩보다 좀 얇고 넓게 패인 흔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칩 할 때 발음이 입이 좀 모아지죠. 호미 할 때도 이 사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입이 좀 모아집니다. 찹 그러면 입이 좀 벌어지면서 옆으로 좀 넓게 입모양이 좀 벌어지죠. 그렇게 입모양이나 느낌 가지고 칩과 찹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루브는 말 자체가 좀 길게 늘어지죠. 그루브 이렇게. 그래서 부품의 돌출한 부분이 노면에 끌리면서 쭉 끌리면서 그루브 그렇게 어감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보겠습니다. 교통사고의 정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이 되겠습니다. 차죠. 자동차가 아닙니다. 차는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있는 건설기계를 말하는 것이죠. 자전거, 손수레, 경운기 이런 것들도 다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해당되겠습니다. 하지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해서 운전되는 것,
기차나 케이블카 이러한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유모차나 보행 보조용 의자차, 차가 아니면 유의해야 되죠. 어린애들, 세발 자전거 이런 것에 의한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오타가 났네요. 차량에 적재된 화물 등 차량과 밀접하게 연결된 부위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되겠습니다.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사고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교통사고에 반환사 불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합의나 보험에 가입한 것과 관계없이 무조건 하고 처벌되는 것입니다. 12개 처벌 특례에 예외 항목이 있죠. 그리고 측정 불응한 경우, 인피 도주한 경우, 사망사고 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2 불도사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하고 처벌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것이 중상해죄가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도 공소리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합의가 될 경우에만 불기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12불도사고는 조금 다르죠. 이 경우에는 합의가 되더라도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중상해 같은 경우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 제기는 할 수 있지만은 합의가 되면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인피도주하면은 특가법을 적용하는데 물피도주,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도계법을 적용해서 범죄금은 승료인 경우에 12만 원이 되죠. 물피 12로 어린이 운 이렇게 기억을 했죠. 12개 처벌 특례 예외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이 12개 사항을 기억을 해보면은 과음, 무신중, 철길 앞 횡단보도, 어린이 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보면은 과음에서 무신중하게 운전하다가 철길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었죠. 어린이 성화, 성화는 사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2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과속 운전은 20km를 초과한 경우를 말하고 음주는 음주뿐만 아니라 약물, 측정 거부도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신호지시 위반은 교통 정리하는 경찰관의 신호를 위반한 경우, 회전 교차로에 유도 표시를 위반한 경우도 안전표지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신호지시 위반이 되겠습니다. 통행 금지 또는 일시정지 안전표지를 위반한 것이죠. 중침은 고속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한 경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일반 도로는 해당되지 않죠. 앞지르기에는 시기, 장소, 방법 모두 포함되겠습니다. 앞시장방. 앞시장 관련해서 긴급자동차에서 모든 긴급차에 적용되는 특례가 있었죠. 앞시장 속기가 있었습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소구 혈경에 대해서만 특례가 인정이 되죠. 자, 특가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특가법이 적용되면 교특법은 특가법에 흡수가 되어버리죠. 특가법에는 인피도주가 있고 음주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이죠.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교통사고 유형별 처리를 보겠습니다. 신호지시 위반, 횡단보도 신호기는 보행자에 대한 횡단 보행자용 신호이지 차량용 신호는 아니죠. 따라서 횡단보도 신호기가 녹색일 때 보행자를 충격했다고 해서 신호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겠습니다.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고 있는 차량용 신호기, 이 판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그림으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차로 위에서 우회전하는 방법인데요. 이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도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쪽에서 차량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에 보면은 신호가 빨간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우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는 차량하고 접촉사고가 나면은 사고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원래 빨간불이라도 우회전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때의 이 빨간불의 의미는 횡단보도의 정지선에서 정지를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고 우회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나면은 이 신호를 위반한 신호 위반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여기는 횡단보도가 현재 빨간불이 되어 있죠. 지금 이 신호는 파란불이 되어 있지만은 빨간불이라고 하더라도 우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이 우회전을 할 수가 있죠. 이때는 이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면은 횡단보도로서의 기능이 없거든요. 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진행하는 차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렇게 우회전을 하면 되죠. 그러다가 접촉사고가 나면은 여기가 빨간불이라고 하더라도 신호 위반이 아니고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되겠습니다. 왼쪽하고 다르죠. 이 경우는 신호 위반이 되기 때문에 12개 특례 예외사항이 되지만은 이 경우는 단순한 안전 의무 불이행이 되는 것이죠. 아래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는 전방에 파란불이고 횡단보도에 빨간불입니다. 그래서 차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우회전을 합니다. 우회전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건널목에서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단은 정지를 해야겠죠. 이 경우에 만약에 여기에 그 교통경찰관이 있다면은 건널목에 파란불인데 이 차는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보통 이런 경우에 여기에 그 파란 녹색불이 들어와 있으면은 눈치 봐서 그냥 그대로 지나가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교통경찰관이 여기 있다면은 정지를 할 것 같아요. 이 경우는 법적으로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좀 헷갈립니다. 횡단보도에 있는 이 신호기는 차량에 대한 신호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은 사실은 이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기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앞쪽에 이제 신호기가 있겠죠. 그 신호기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데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들어왔으니까 아마 차량 신호기에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차는 그 빨간불일 때는 그 정지선에 정지를 해야 되거든요. 정지선에 정지를 해야 되는데 현재 여기 볼 때는 정지선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횡단보도에 녹색불일 때는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차량 신호기에 빨간불은 정지선에 정지할 의무를 부과한 것인데 정지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 정지선이 있다면은 이 차는 여기에 정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그 파란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겠죠.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방해를 하거나 만약에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은 이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어떤 죄로 처벌을 받냐면은 이 신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횡단보도에 대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비보호가 되는 것이죠. 사고가 안 나고 조심해서 지나갈 수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상대방을 놀라게 해서 방해를 했다면은 그때는 처벌이 되는 그런 비보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어느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안내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회전한 다음에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통과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통과해도 되는 겁니다. 앞에 교통경찰관이 있더라도 쫄지 말고 조심해서 가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이 있으면은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은 비보호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해서는 신호 위반이 아니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벌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위에를 보면은 여기서 빨간불이고 횡단보도 상에 녹색불일 때는 차량은 반드시 이 정지선에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우회전하는 것은 이 신호를 위반한 것이 되어서 신호 위반이 되는 것이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회전을 했을 때 두 번째 나타나는 건널목에서 정지선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없다면은 그대로 서행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이죠. 신호 위반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빨간불에서는 정지선에 정지를 해야 되는데 정지선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방금 본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유도 표시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죠.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는 것은 안전표지 지시 위반에 해당되겠습니다. 교차로 진입 직전에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교차로에서의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면은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하다가 야기한 교통사고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2개 특례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중침사고, 불가항력,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중침사고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겠죠. 차체 일부라도 중앙선을 침범하면 해당됩니다. 반드시 타이어가 넘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가변차로에서는 가장 왼쪽에 황색 점선을 중앙선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죠. 가변차로상에서 진행 불가 차로로 진행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신호 위반이 아니고 중앙선 침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변차로의 경우에 위에 보면은 그 신호로 깔표, 영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곳으로 만약에 진행을 했다면은 신호 위반이 아니고 중침이 되는 것이죠. 편도 1차로에 정차한 버스를 피해서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갔다. 그러면은 중침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를 제외한 도로에서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었다면 비록 횡단보도 위에는 황색 실선이 없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앙선의 연장으로 봐서 중침으로 처리해야 한다.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서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죠. 유턴하는 지역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운행을 했다면은 이 경우는 당연히 중침에 의한 사고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자, 횡단보도 보행자 의무 위반 사고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A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 있던 보행자 B가 밀려서 이것은 당구에서 말하면 쿠션으로 넘어진 것이죠. 이런 경우에 B에 대해서도 교통법상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보행신호등의 녹색 등화 전멸신호 중에 충격되었다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은 횡단을 마치기 전에 즉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경우라면은 주의 의무 위반은 변론을 하고 적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을 했다.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 신호에 따른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봤죠. 아까 위에서 그 그림으로 볼 때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두 번째 만나는 건널목의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보행자 신호에 따라서 보행자가 횡단을 하는데 그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비록 횡단보도의 녹색등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서행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 나면 운전자에 대해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비보호가 되겠습니다. 보행자보다 먼저 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진입을 했다.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상당히 말이 어렵게 되었네요. 이렇게 말을 두 번 꼬아놨습니다.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상황이라면은 일단 차를 일시 정지해서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도주사고는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동승자로 하여금 운전자라고 허위신고했지만은 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사고 접수 후에 이틀 후에 본인이 운전을 했다. 이렇게 자수를 했다면은 특가법상의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긴 했지만은 경찰관에게 자신을 목격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 조사만 받고 귀가한 경우에 이런 경우는 도주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죠. 위의 케이스하고 좀 비교가 되는데요. 이 경우는 운전자가 동승자를 그 사람이 운전을 했다고 허위신고를 했고 아래 경우는 자기가 목격자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누가 했는지 모르는 상황이 됐죠. 위의 경우처럼 비록 허위신고지만은 일단은 운전자는 특정이 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도주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아래 경우처럼 자기를 목격자라고 해버리니까 운전자 자체가 특정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주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이런 경우에도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허위 신고했다면은 범인 도피 교사죄가 될 수 있죠. 형법상. 이 동승자는 자기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범인 도피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그 도피하고 우리 특가법상에 나오는 도주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특가법상의 도주는 운전자가 특정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 형법상의 도피죄보다는 조금 더 좁은 범위라고 할까요? 조금 다른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에 운전자와 공모를 해서 도주 행위에 단순하게 가담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도주하는 행위에만 공모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동승자는 운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가법상의 도주 차량의 공동전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나고 명함을 주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해서 이송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현장을 이탈했다. 이런 경우에는 도주 차량이 되겠습니다. 신뢰원칙을 보겠습니다. 신뢰원칙은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 의무 한계를 정하는 원칙이죠. 교통규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 규칙을 잘 지킬 것이다 하는 신뢰를 하면 충분하지 미리 그 타인의 교통규칙 위반으로 나오는 것까지 외견해서 회피할 주의 의무는 없다 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장애물이 나타날 것까지 예견해서 감속 수행할 주의 의무는 없겠죠.
무단횡단 보행자가 나타날 것을 미리 예상해서 감속할 의무는 없습니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자신의 진행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을 해서 자신의 차량과 충격할지 모른다는 것, 이런 것까지 예상하고 운전할 필요는 없다. 통행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교차로 왼쪽에서 과속으로 오는 것까지 대비할 주의 의무는 없다. 자, 반대 차량,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다가 마주오던 차에 충격당해서 자기가 운전하던 택시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역과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앙선 부근에 서 있었다면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었고 미리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 앞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예견을 하고서 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하지만 횡단보도의 신호가 즉색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에 정지 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올 것까지 예상해서 주의음을 다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봤고요. 6교 밑에서는 자동차 운전자는 무단횡단자가 없을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기타 주요 판례를 보면 고속도로 2차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1차로로 끼어든 후에 곧바로 정차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뒤따라 오던 차량의 연쇄 충돌로 사망과 상해를 입혔다면 이것은 고의로 정차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아니고 일반 교통방해 치사상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신고 의무는 피해자 구호, 교통질서 회복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단순 물피 사고에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 의무는 당해 사고 발생에 규칙 사유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는 의미죠. 그런 경우에도 교통사고 가해자가 많이 다쳤다면 피해 차량의 운전자도 부상자를 구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주차 금지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한 화물차를 충격을 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런 경우에도 주차와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을 했죠. 여기가 커브길인데요. 주차 금지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 상황이 커브길이기 때문에 화물차가 잘 안 보이겠죠. 이런 경우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다가 사망을 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화물차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판례가 되겠죠. 자, 한국인이 외교관의 지시로 공무운전을 하던 중 이때 외교관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외교관이 되겠죠. 그 사람 차를 한국인 운전수가 운전하는 겁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이 운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면제가 되지 않겠죠. 이 6번 판례와 관련해서 이전에 강의했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촬영을 해서 편집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판례 내용을 보면은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원자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97년도에 나온 판례인데요. 이때는 그 1종 보통면허에 어떤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이 되면은 이 면허와 관련이 되어 있는 원자 면허까지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다른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판단은 이 대법원 판례에 근거를 했었거든요. 공제 책에도 보면은 강론 2권의 64페이지에 20번 문제의 보기 1번을 해설하면서 일종 보통 면허에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자 면허까지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다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가 나온 이후에 2016년도 7월 달에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해서 어떤 면허에 대해서 취소 사유가 있으면은 다른 모든 면허를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법률적인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제의 책에서 그 판례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아래에 그 법률 근거를 인용을 해줬습니다. 93조에 보면은 시도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운전면허,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에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를 보면은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 됐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니까 정지 처분을 위반해서 운전하게 되면은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그 면허만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면허까지 함께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음주운전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그 원동기 장치 자전거 원자 면허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문이 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 개의 면허를 취소를 할 때 다른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법률에 규정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봤고요. 선행 차량에 이어서 후행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으로 역과해서 사망한 경우라면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도로를 평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을 해서 반대 차선에 1차로로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던 차가 또 역과를 해서 사망을 하게 한 것이죠. 이런 경우에 최초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한 그 운전자의 과실이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발생한 피해자의 사망하고 그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실이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충격을 해서 넘어지고 또 그것을 2차로 역과를 하게 되면은 최초에 충격한 운전자나 두 번째 역과한 운전자 모두 다 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량 브레이크 고장 시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았다거나 제한 속도를 넘어서 운전했다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봤고요. 신호위반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교통법상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처벌은 이중처벌이 아니죠. 양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가 되겠습니다. 당연하겠죠. 신호위반 범칙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은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훨씬 더 중한 죄죠. 범칙금 냈다 그래서 이 죄가 이중처벌이 되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보상한도가 1억 원에 해당하는 일상생활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법상의 보험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죠. 이때는 그 종합보험인데 일상생활 책임보험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교통섬이 있는 경우에 미리 오른쪽으로 빠지지 않고 쭉 직진을 했다가 직진 차로를 따라서 우회전하는 행위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 되겠죠.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후진하는 것은 교통법에 12개 특례 예외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교차로에서 황색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